나의 자줏빛 소파. 조경란 단편 소설. 어쩌다가 그 외투를 태워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초대받아간 그 집이 유난히 춥긴 추웠더랬죠. 해가 바뀌었으니 그게 벌써 지난 연말의 일이군요. 한껏 멋을 부리느라 외투 속에 춘추용 검정 원피스를 입고 둥글게 팬 목둘레를 가리기 위해 비로드 목도리를 한 게 전부였습니다. 저녁 식사나 하자고 해서 나선 자리였는데 제가 아는 얼굴이라고는 저를 초대한 집주인 뇌밖에 없었습니다. 실내에 들어서서 외투를 벗자마자 금방 팔뚝이며 목도리로 여미 목 언저리에조차 소름이 돋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 집 남편이 카디건을 가져다 걸쳐 주었지만 입지는 않았습니다. 검정색 원피스에 털 오라기가 일어난 낡은 브라운색 카디건이 어디 어울리기나 하겠습니까? 저는 카디건으로 무릎 위를 덮고는 그냥 버티고 있었지요. 남대문 시장에서 그릇 도매상을 한다는 사람, 몇 년째 영화사를 전전하며 시나리오를 쓰고 있다는 사람, 게다가 집주인 후배라는 변호사도 있었습니다. 저에게 언제 또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볼 기회가 생기겠습니까? 게다가 초대를 받아 모인 사람들은 모두 미혼이었습니다. 귓볼이 시릴 정도의 추위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카디건을 걸치지 않았는지 이해하시겠지요. 새벽 2시가 넘어 자리가 파했습니다. 몇몇은 노래방으로 2차를 간다고 했지만 저는 따라가지 않을 작정이었어요. 물론 남대문 시장에서 그릇 도매상을 한다는 사람이나 시나리오 작가 지망생 그리고 변호사 모두 저에게 같이 가자는 말을 하지 않은 탓도 있었지만 저는 무엇보다 그 집 실내의 추위를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어서 나의 방으로 돌아가 따뜻한 온돌방에 온몸을 녹이고 싶은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외투를 껴입고 구두를 신기 전 한 번 더 난로 쪽으로 바싹 붙어선 기억이 있습니다. 후각이 꽤 민감한 편인데도 왜 냄새조차 맡지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새벽 일행들과 헤어져 집으로 돌아온 저는 얼굴도 씻지 못하고 잠이 들어버리고 말았지요. 외투자락이 손수건 크기만큼 다 버렸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은 다음 날 오전 9시 15분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사거리에 있는 은행과 슈퍼에 다녀올 참이었거든요. 제가 시간까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건 그만큼 외투에 대한 애정이 컸던 탓일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겨울용 외투이기도 하지만 우선 저는 그 외투를 발견했을 때부터 저건 내 옷이구나 했더랬어요. 왜 그런 옷이 있잖아요. 입어보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나를 위해 만들어졌다는 느낌을 주는 옷 말입니다. 그 외투가 그랬습니다. 좀처럼 백화점에서 옷을 사는 일은 없었는데 검정색 나일론과 폴리에스테르로 만들어진 외투는 다시 한번 생각하지도 않고 냉큼 사버렸어요. 옷 한 벌에 그렇게 큰 돈을 들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허리 라인이 쏙 들어간 데다가 발목까지 타이트하게 내려오는 그 외투를 입고 외출할 때면 저는 저의 볼품없이 깡마른 몸매가 자랑스러웠고 아주 간혹은 예뻐졌다는 소리도 듣곤 했습니다. 사람을 돋보이게 하는 옷이 있잖아요. 왜?
그런데 외투를 태워버렸으니 참 속이 상하더라고요. 버리자니 아깝고 그렇다고 그냥 그대로 입고 다닐 수도 없고 외투는 여태 행거 맨 앞쪽에 걸려 있습니다. 그나마 올 겨울이 그닥 춥지 않은 것이 다행이긴 다행입니다. 당신은 몇 개의 외투로 이 긴 겨울을 지나고 계십니까? 저는 오후 5시에 나른함을 이기지 못하고 느릿느릿 기지개를 펴고 누워버리는 고양이처럼 긴장을 풀고 소파 위에 엎드려 있습니다. 지난번 편지에 제가 요즘은 뜨개질하며 소일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쓴 적이 있나요? 이게 벌써 몇 번째 편지인지 기억이 흐릿합니다. 37번째 아니면 56번째 편지? 아무려나 제가 시내 서점에서 하던 일을 그만두었다는 이야기는 이미 한 것 같은데요. 이제 저는 당신께 하지 않은 이야기는 거의 없을 지경이랍니다. 취면 의식이라는 것이 있지요. 잠자기 전 일정한 순서로 일정한 동작을 되풀이하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는 일종의 강박관념 같은 것 말입니다. 당신에게 편지를 쓰는 일은 제게 있어 그런 의식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당신은 스냅 사진을 찍어 놓은 것처럼 나에 관한 것은 무엇이든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더군요. 당신의 편지를 받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랍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당신께 편지를 보내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그렇겠지만요. 초록색 담당 무즈물의 일종과 면사로 바닥 무늬에 나뭇잎 모양을 짜 넣은 어린이용 스웨터를 뜨고 있습니다. 취미삼아 뜨개질을 시작한 지 수년째이긴 하지만 나뭇잎 무늬는 처음 시도해 보는 것이라 뜨개방 주인 아주머니께 새로 방법을 배웠습니다. 게이지 펴준 치수를 내느라 방석 크기만하게 떠보기도 했지요. 뜨개질할 때 중요한 건 익숙한 솜씨가 아니라 집중력과 인내심이에요. 잠시만 딴 데 정신을 팔아도 걷고 뜨기 해야 할 때 앉고 뜨기가 돼 있고 그러다 보면 무늬는 엉망이 돼버리고 말지요. 사실 뜨개질도 생각처럼 쉬운 것은 아니랍니다. 한 코만 놓치거나 실수를 해도 금방 표가 나고 틀린 자리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니까 말이지요. 뜨개방 아주머니가 제 솜씨를 눈여겨보았던 모양입니다. 제가 뜨개질한 스웨터나 털모자, 숄 같은 것들이 동대문 상가나 남대문 시장으로 팔려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나의 뜨개질 솜씨는 뛰어난 편이지요. 저와 가까운 사람치고 제가 뜨개질한 스웨터를 선물 받아 보지 못한 사람이 없답니다. 그렇다고 당신도 알다시피 저에게 그다지 많은 친구가 있는 편은 아니고요. 그랬다면 당신께 이렇게 편지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을 터이지요. 아, 그러고 보니 아직 당신을 위한 뜨개질은 한 적 없는 것 같군요. 솜씨가 좋은 편이기도 하고 또 지금은 다른 직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닌 터라 아이들 스웨터 같은 것들은 꼬박 나흘 정도면 완성할 수 있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뚝딱 완성할 수 있는 목도리나 털모자 같은 소품들을 제외하고도 열심히만 하면 한 달에 스웨터 서너 벌을 뜰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먹고 사는 일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 싶습니다. 뜨개방 아주머니가 그리 인색하게 구는 것 같지도 않고요. 물론 그동안 해놓은
약간의 저축도 있답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뜨개질만 하면서 살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뜨개질도 겨울 한철 반짝하는 정도이니까요. 생활비를 벌 요량으로 가을 접어들자마자 뜨개질을 시작한 건 아니었습니다. 뜨개방 아주머니의 권유가 그다지 나쁜 제의는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실 특별한 일도 하지 않은 채 하루를 지내기란 정말이지 심심하고 무료합니다. 여느 여자들처럼 독서를 하거나 비디오를 보거나 하는 취미도 없으니 말입니다. 매일 오후 뜨개방에 모이는 여자들은 생김새만큼이나 다양합니다. 대개 중년 여자들이긴 하지만 가끔은 시집간 지 얼마 안 되는 젊은 새색시도 함께 섞여 뜨개질을 하다 가곤 합니다. 그곳은 털실이나 바늘 같은 것들을 팔고 원하는 견본대로 뜨개질을 가르쳐 주기도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동네 여인들이 모여 수다 떠는 그런 장소에 더 가까울 듯 싶습니다. 부부 관계는 물론이고 이제는 네 집 남편이 언제 치질 수술한 것까지도 환하게 알 정도랍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마다 뜨개방 주인 아주머니는 저기 시집 안 간 처녀도 있는데 그만들 해라 하며 짐짓 저를 한번 쓱 건너다 보곤 하는 것입니다. 이불이며 털실 같은 물건을 진열해 놓은 장소를 제외하고 한 평 반쯤 남짓한 방구들 위에서 여자들이 다리를 오그리고 오붓하게 마주 앉아 뜨개질도 하고 더운 김이 올라오는 순대를 사다 먹기도 하고 아주 간혹은 겨냥도 없이 털 실뭉치나 날카로운 대바늘들을 막 집어던지며 싸움을 하기도 합니다. 뜨개방에 하루 종일 붙어 있다시피 하는 노랑 아주머니는 오후 6시만 되면 자리를 뜨곤 합니다. 무도 학원에 가기 위해서지요. 노랑 아줌마라는 별명이 붙은 건 손톱 끝이 신누래질 정도로 귤을 까먹어서 붙여진 것입니다. 뜨개방 주인 아주머니와는 한 집안 식구와 다름없는 사이라고 들었습니다. 큰아들 이야기를 할 적마다 아주머니는 개진 젖은 눈을 들어 먼 데를 바라보곤 합니다. 새우 튀김덮밥 같은 따뜻한 음식이 먹고 싶은 오후입니다. 참 그런데 혹여 저의 편지가 벌써 지루한 것은 아닌가요? 그 거리를 잊을 수가 없답니다. 언젠가 당신도 광화문 사거리에서 YMCA로 이어지는 거리를 자주 산책하곤 한다는 이야기를 한 적 있습니다. 평일 오후에도 수많은 인파로 붐비고 거리에는 각종 전단지와 쓰레기들이 넘쳐나곤 하지만 그래도 퍽이나 정든 거리입니다. 꼭히 제가 6개월 동안이나 D 서점에서 근무했던 탓만은 아닙니다. 서점에서 근무하기 전에도 종종 그 거리에 나가 할 일 없이 쏘다니거나 거리가 환히 내다보이는 패스트푸드점에서 식은 프렌치 프라이를 잘근거리며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쳐다보는 것을 좋아했더랬지요. 그러고 보니 그때 내가 앉아있던 창가를 지나다녔던 사람들 중에 당신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스캐너나 고급 기종의 컴퓨터가 일반화되지만 않았더라도 좀 더 그 일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당신도 알다시피 저는 종로 지하 출입구로 통하는 D 서점 한 구석에서 스캐너와 프린터, 컴퓨터를 올려놓은 작은 책상에 앉아 하루 종일 즉석 명함을 만들곤 했었지요. 펜시용 명함이라 손님은 대개 젊은 여성들이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아주 간단했어요. 진열된 24가지 견본들 중에 손님이 선택한 그림에 간단한 멘트나 이름을 새로 기재하고 프린트하면 되었지요. 스캐너로 사진을 받아 명함에 새겨 넣을 수도 있었습니다. 프린터 한 장에 26장의 명함이 새겨져 있고 마지막으로 그것을 자를 대고 반듯하게 자르면 그만이었지요. 손님 한 사람의 명함을 만드는데 약 20분 정도 걸렸어요. 그동안 명함을 맡긴 손님들은 옆 코너에 아동용 도서물들을 구경하거나 아니면 지하에 있는 문구점에 들렀다가 명함을 찾으러 오곤 했었습니다. 저는 그 단순하고 간단한 일이 제게 아주 적격이라고 여겼습니다. 당신도 혹시 그때의 저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책을 고르는 사람들을 물끄러미 쳐다보곤 하던 긴 웨이브 머리의 여자를 말입니다. 서점은 늘상 오전 시간부터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날은 양희은을 닮은 여자가 지나가기도 했고 이름은 알 수 없지만 텔레비전에서 본 듯한 낯익은 얼굴들이 지나치기도 했습니다. 저는 아침 9시에 출근했고 오후 4시에 교대하곤 했습니다. 점심시간은 고작 30여 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옆 코너 아동물 담당 직원에게 자리를 잠시 맡기고 서둘러 끼니를 해결해야 했답니다. 아무튼 그 짧은 시간에도 어둡고 먼지 뭉치가 굴러다니는 지하도를 빠져나와 거리로 나가는 것을 즐겼습니다. 왜 생각나요? 그 거리에는 먹거리 음식을 파는 노점상들이 유난히도 많이 즐비해 있잖아요. 참 메뉴도 다양했지요. 저는 주로 노점상 한 곳을 골라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 틈에 끼어 한 끼를 해결하곤 했습니다. 자주 다녔던 노점상은 달걀말이 김밥을 주 메뉴로 내놓는 곳이었습니다. 노점상 아주머니는 제가 가면 주문하기도 전에 달걀물을 팬에 획 뿌려요. 기름이 탁 튀어오르면서 지지직 나는 소리가 그렇게 경쾌하게 들릴 수가 없습니다. 아니 당신께 달걀말이 김밥 이야기를 하려던 게 아니었는데 아무래도 그 남자 이야기를 해야겠어요. 오늘은 그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그것도 꼭 금요일 오후에 나에게 왔습니다. 나에게 왔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명함을 만들고자 온 손님이었으니까요. 다른 손님들처럼 그 남자는 이름 위에 어떤 문장도 원하지 않았어요. 이를테면 손님들이 주로 새겨주길 원하는 언제든 연락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같은 아주 기본적인 문구들 말입니다. 제가 그 남자를 기억하고 있는 것은 단지 남자의 외모나 차림새 같은 것들 때문은 아닙니다. 오히려 남자는 종로 거리 어디에서나 마주칠 법한 아주 평범하고 밋밋한 인상에 가까웠죠. 구두코가 몹시 낡았다는 것과 오래전 유행이 지난 군청색 바바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남자는 제게 와서 명함을 만들 때마다 이름을 달리 했습니다. 어떤 날은 김철수였다가 또 어떤 금요일에는 박민철, 이석호, 정찬기 그 이름들을 지금 모두 웰 수는 없습니다. 제가 그에게 만들어준 즉석 명함만 해도 아마 20개는 훨씬 넘었을 테니까요. 남자의 얼굴을 익히게 되었을 무렵 저는 제 쪽에서 먼저 아, 정찬수 씨죠? 하고 되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남자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제 이름은 오정수입니다. 오정수. 그렇게 새겨주세요. 한자 한자 찍어 누르듯 힘주어 말하곤 했었지요. 저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남자가 원하는 대로 일주일에 한 번씩 새 이름이 새겨진 즉석 명함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일주일마다 다른 이름을 가진 남자였던 셈이지요. 저는 그 이상 남자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방법은 저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기르던 거북한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만 저는 너무 가까이 다가가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당신, 아직 저의 편지를 접지 마셔요. 오늘은 당신께 꼭 하지 않으면 안 될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신께 보내는 마지막 편지이기도 합니다. 전화를 할 때는 잊어야 본전이지 싶은 심사였을 것입니다. 이미 2년 전에 산 옷을 수선해 줄 거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으니 말입니다. 본사 소비자 수선실로 전화를 넣어본 백화점 여점원은 외투 길이를 자르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수선이 가능한 건 다행이었지만 저는 잠시 망설이지 않을 수 없었지요. 제 깜냥으로는 외투 겉감과 비슷한 천으로 덧대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나 불에 탄 자리를 잘라낸다면 발목까지 내려오던 외투 길이가 무릎선까지밖에 오지 않을 터였습니다. 그 외투는 하이웨이스트부터 발목까지 내려오는 라인이 장점이었으니 그만큼이나 길이를 잘라내버린다면 그 옷의 매력이 사라져 버리는 셈이었습니다. 백화점 2층 여성 매장을 2바퀴나 더 돈 후에 결국 옷 수선을 맡겨버렸습니다. 아주 못 입는 것보다는 낫다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겨울용 외투였습니다. 비 오는 날 변변한 우산 하나 없이 거리를 헤매본 적이 있으시다면 아마 제 심정을 헤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점원은 일주일 후에 외투를 찾으러 오라고 했습니다. 당신 잠깐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갈증이 나는군요. 물 한 잔 마시고 와서 다시 이야기를 계속하고 싶습니다. 그곳은 북마트라는 염가 도서 매장으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30에서 60%까지 할인된다는 플래카드가 서점 기둥에 길게 나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루 종일 앉아 명함을 만들던 자리는 서점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점 안은 여전히 낯선 사람들로 붐비고 그 중에 제가 아는 얼굴은 하나도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수선 맡겼던 외투를 찾아 입고 있었습니다. 발목까지 내려오던 긴 외투였던 터라 짤막하다 못해 깡총한 것 같은 길이가 여간 어색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쇼를 걸친 것보다는 한결 따뜻했습니다. 찬바람이 몹시 불어대던 그때도 저는 이 외투를 입고 앉아 명함을 만들곤 하였습니다. 아마도 남자는 이 외투만큼은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책을 고르거나 약속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서 있는 낯선 사람들 틈을 비집고 다니며 매장을 2바퀴나 더 돌아봤습니다. 그러나 역시 그 자리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한 손에는 어린 짐작으로 치수를 맞춰 완성한 남자의 낙타색 스웨터 한 벌이 든
불룩한 종이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남자의 스웨터엔 뜨개질하기 까다로운 솔잎뜨기 무늬를 뒷판까지도 촘촘히 떠 넣었습니다. 뜨개방 아주머니의 주문을 받은 옷들을 짜는 틈틈이 완성한 것입니다. 실을 사기 위해 며칠 만에 뜨개방에 들렀더랬습니다. 소매 한 짝을 남겨두고 실이 떨어졌던 때문이었습니다. 어쩐 일인지 뜨개방 문이 굳게 닫혀 있더군요. 남자의 스웨터도 스웨터이지만 여성용 털모자 3개를 토요일까지 완성해 주기로 돼 있었습니다. 뜨개방 옆 옷수선집 주인에게서 노랑 아주머니가 뜨개방 아주머니의 갯돈을 떼먹고 달아나 버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옷수선집 아주머니는 뭔가 캥긴 표정으로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가씨는 뭐 걸린 것 없수? 라고 말입니다. 그날 버스로 내 정거장이나 되는 이웃 동네 재래시장에 가서 새 실을 사와야 했습니다. 같은 낙타색 면사임에도 불구하고 어쩐지 실 색깔이 다른 것만 같아 스웨터 앞, 뒷판, 오른쪽 소매와 꼼꼼히 비교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 밤으로 나머지 한쪽 소매를 떠서 스웨터를 완성했습니다. 김태주라는 이름으로 새 명함을 만들어 가던 날 그는 저에게 저녁 식사를 하자고 말했습니다. 아주 무뚝뚝한 얼굴을 하고서 말입니다. 그때도 그는 제 얼굴을 정면으로 쳐다보지 않고 제 정수리나 그 어디쯤에 시선을 둔 채였습니다. 저는 남자의 가슴과 목도리로 친친 동여맨 목덜미를 지나 얼굴을 올려다보곤 얼른 표정을 수습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들 사이의 긴장은 이미 깨어져 버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침착하고 담담한 어조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4시에 퇴근해요. 손에 쥔 한 장의 그림 엽서를 들여다보듯 여태도 그날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김태주라는 이름의 명함을 건네받고 돌아간 시간은 오후 2시 5분이었습니다. 외투 속에 두꺼운 회색 폴라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그날 점심 식사로는 달걀말이 김밥 5개와 어묵 국물을 먹었습니다. 1년 중 어둠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동지였습니다. 그래요. 저는 아주 환하게 그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오후 4시 제 퇴근 시간에 맞춰서 종로 쪽 출입구 앞에서 기다리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가 입술 화장을 고치고 손등에 바셀린 로션을 발랐습니다. 남자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따라 저와 교대할 직원은 10분이나 늦게 도착했습니다. 허겁지겁 가방을 집어들고 서점 종로 쪽 출입구로 갔습니다. 10분이 늦긴 했지만 남자가 이미 다녀갔을 거란 짐작은 들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늘 다니던 길로 다녔더라면 저는 제가 앉은 자리에서도 남자의 모습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남자는 늘 광교 쪽 출입구를 통해 서점에 들어와 나에게 명함을 부탁하고 명함이 완성되면 저의 책상을 지나 종로 쪽 출입구로 나가버리곤 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그날 남자는 저녁 7시가 넘도록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감기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이틀인가 결근을 해야 했습니다. 저는 우울이 제게 달려들어 심장을 꽉 깨물지 않도록
온 몸을 웅크리고 오래 앓았습니다. 보름 후 직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일을 그만두게 될 때까지 남자는 다시 서점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스웨터요. 글쎄요. 딱히 무슨 작정을 하고 뜬 것은 아닙니다. 다시 남자를 만날 수 있을 거란 생각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가끔 한때 근무했던 서점에 나와 공연히 어슬렁거리거나 지나가는 사람들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곤 합니다. 저는 우연을 믿지 않습니다. 다만 오랜 시간이 흐르긴 했지만 혹시라도 남자가 마음을 바꿔 약속 장소로 나오지는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답니다. 그 남자는 여태도 이 도시 어딘가를 떠돌며 매일 다른 이름으로 바꿔가며 살고 있을까요? 아주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아침 5시나 6시쯤 되었을까요? 골목에는 아직 출근하는 사람 하나 보이지 않았고 새벽녘에 청소차가 지나간 골목길은 가는 겨울비가 쓸고 간 것처럼 청결하고 젖은 풀 냄새 같은 것이 풍겨나기도 했습니다. 눈앞을 가로막는 그 어스레함을 뚫고 누군가 불쑥 저쪽 골목 어귀에서 나타나 제 앞을 가로막을 것만 같은 조바심이 일기도 했습니다. 저는 거북이 든 어항이 깨지지 않도록 소나기에 단단히 힘을 주고는 골목길을 타박타박 걸어 내려갔습니다. 양손에 사각 어항을 든 채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수족관 집 앞을 서성거리다가 셔터 및 시멘트 바닥 위로 슬그머니 어항을 내려놓았습니다. 물이 출렁거리며 어항의 전으로 약간 흘러 넘칩니다. 거북은 이미 죽어버린 듯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거북은 눈을 뜨게 될까요? 여기까지 쓴 후에 다시 앞장부터 꼼꼼히 편지를 읽어보았습니다. 혹여 당신께 아직 하지 못한 말이 있는가 하고 말입니다. 언제 다시 우리가 만나게 된다면 그때 당신은 제 얼굴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뜨개방 문은 열려있지 않았습니다. 털모자 3개를 떠주기로 한 약속도 지킬 수 없게 되었고 새 실을 살 수도 없습니다. 10정거장이나 되는 먼 길을 가 실을 사야만 합니다. 저는 남자의 낙타색 스웨터를 천천히 풀기 시작했습니다. 앞판도 풀고 뒷판, 양쪽 소매 2개 모두 풀었습니다. 열흘이나 걸려 애써 뜬 솔잎뜨기 무늬도 제 눈앞에서 서서히 사라져 갔습니다. 실 뭉치가 엉킬 만큼 잔뜩 풀었다가 한쪽 실 끝을 잡고는 둥글게 말았습니다. 앞판의 실 끝과 뒷판의 실 끝, 그리고 양쪽 소매 실 끝도 이음새가 편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털실을 이었습니다. 주전자에 한 소끔 물을 끓인 후 그 홧김에 실을 쬐었습니다. 고불거렸던 털실은 다시 새 실처럼 곧게 퍼졌습니다. 이 정도 실이면 외투 양쪽 자락은 충분히 완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외투 주머니에 넉넉한 주머니도 달고 단추 구멍도 만들 것입니다. 아마도 그때쯤이면 뜨개방 문도 다시 열릴 터이고 저는 모자라는 실을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 옷을 뜨개질 하기는 처음입니다. 그리고 커다란 외투를 떠보는 것도 말입니다. 무늬를 고르는 것이나 게이지를 내는 일도 마치 생전 처음
대바늘을 잡아본 듯 서툴기만 합니다. 언제쯤 저의 겨울 외투를 완성할 수 있을지 가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곧 낙타색 긴 니트를 둘러입고 속이 오른 배추를 사러 가거나 눈 내리는 날이면 먼 길을 걸어 산책도 할 것입니다. 겨울은 두어 달이나 더 남았습니다. 편지를 적으려다 말고 저는 새로 펜을 고쳐 잡습니다. 아직도 저에게는 남겨진 일이 있습니다. 어떤 문구가 좋을지 영 알 수 없습니다. 언젠가 당신이 그랬던 것처럼 잎이 지고 나면 꽃이 피고 꽃이 지고 나면 잎이 지고 마는 식물이 있습니다. 잎과 꽃들은 서로를 그리워하지만 결코 만날 수 없습니다. 여기 편지를 전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연락 주시겠습니까? 라고 해야 할까요? 제가 당신의 그 글어를 본 것이 벌써 언제였던가요? 모든 것이 까마득하기만 합니다. 그래요. 물론 당신도 그랬던 것처럼 저도 제 이름이 아닌 새로운 이름 하나를 더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일 것입니다. 또 하나의 편지를 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말입니다. 1999년 1월 26일 금요일 편지를 전하는 사람들의 모임 박숙자 씀 추신 이것이 저의 본명입니다.